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요?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미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거야. 그리고 모시는 건 거의 간병인이 다 하고 요샌 집 청소 해주는 사람까지 부른다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되겠네요.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럼 내가 준 거 다시 돌려줘라. 그건 이제까지 제가 고생했던 거에 걸맞는 값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어쩌시려고요? 제가 망하면 아버님 아들도 같이 망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젠 내 아들을 걸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한때는 그래도 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이혼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네가 그걸 믿고 이제껏 그따위로 행동한 거였구나. 아버지, 이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 사람 말 틀리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듣기 싫다. 너네한테 해줄 배려는 이제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5세 임기철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임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몇 달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내는 걸 매우 싫어했던 할머니는 임씨 할아버지에게 나가서 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그런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해오던 장사가 망에 빚이 있었습니다. 임씨는 홀로 전원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엄마를 모시기를 제안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임씨의 제안에 단번에 오케이했습니다. 그렇게 임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빚도 다 갚았겠다 아들 며느리는 점점 임씨의 아내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든 임씨의 아내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혈안이 되었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임씨는 이런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인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간 임씨 할아버지와 아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부유한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동생들도 잘 챙기는 데다 효자였다 보니 당연히 임씨의 부모님은 그런 임씨를 매우 아꼈습니다. 임씨의 아버지는 일찍이 임씨에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임씨는 당연히 혼자만 가지지 않고 그 돈들을 동생들에게도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씨는 대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임씨는 자기보다 5살이 많은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임씨는 위로는 부모님을 챙기고 아래로는 동생들을 챙기며 거의 챙겨주기만 했었는데 임씨가 만난 여자는 임씨를 아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씨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임씨의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임씨가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임씨의 부모님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씨는 이맘쯤 식료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자리 잡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었기에 결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임씨의 아내는 그런 임씨를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임씨의 사업이 기울 때나 임씨가 갈팡질팡하며 안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임씨의 아내는 임씨를 항상 안심시켜주려 노력했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김씨를 도와줬습니다. 임씨는 항상 사업의 중대한 결정 이전에 아내와 상의를 했고 사업 중간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아내 덕에 사기를 여러 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 씨는 사업도 열심히 해서 나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임 씨는 아내의 내조와 지혜가 없었으면 절대 성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 씨는 무리하게 더 욕심부리지 않고 아내의 공이 크다고 생각해 아내에게도 재산을 줬습니다. 그 돈은 당신 돈이나 마찬가지니 당신 쓰고 싶은 데 써. 임 씨는 정말 그 돈을 아내가 모조리 써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아내와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임 씨의 사업도 안정화되고 자식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뒤이어 딸도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맞벌이를 했는데 임 씨의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대부분 집에만 있었고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임 씨의 아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찬 좀 해달라, 심지어 청소 좀 해달라 하는 부탁도 임 씨는 기쁘게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임 씨에게 받은 돈으로 아들 며느리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아내의 그런 행동에 잔소리를 하지 않고 지지해줬습니다. 너무 힘들게 무리하는 건 아니지?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없고. 딸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부탁을 하지 않다가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는 부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맡아줄 수 있어?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야? 오전에는 잠깐 종태 집에 갔다 올 건데. 오빠는 아이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엄마를 부려먹으려 하는 거야? 거긴 맞벌이 하잖아. 둘 다 야근이 맞나 보더라. 우리도 맞벌이야. 그래서 엄마가 잘 안 도와주니? 잘 도와주지. 근데 애 맡아주는 게 우선 아닌가? 얘는 아무리 그래도 전날에는 미리 말해줘야 엄마도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지. 아들과 딸은 경쟁하듯 임 씨의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임 씨네의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와의 이혼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했습니다. 저 이혼하게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임 씨와 아내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을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요새 이혼이 대수야.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임 씨는 아들을 혼내기보다는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임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임 씨의 아들은 전처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를 내며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한동안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임 씨의 아내가 아들 집에 가보면 집이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임 씨의 아들은 이때도 이혼하기 전처럼 엄마에게 반찬 좀 해달라, 청소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 씨의 아내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부려먹어. 임 씨는 아들이 이혼한 지 한참을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리자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말만 할 뿐 행동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 씨는 어느덧 70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임 씨의 아내는 8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내다 같은 회사의 여직원과 다시 한번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 재혼하려고요. 만나는 여자도 너 한번 갔다 온 사실 아는 거야. 네. 미리 말했죠.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 정말 이번에는 이 여자랑 갈라서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아들은 이번에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까봐 굉장히 신중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듯 했습니다. 임 씨와 아내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쪽 부모님은 뭘 하셔? 그분들은 뵀어? 네. 제가 한번 갔다 온 걸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여자친구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해드려야죠.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이긴 했지만 이때는 그렇다고 야근이 많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전처럼 임 씨의 아내에게 반찬 좀 해달라, 청소 좀 해달라 하는 등의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70대는 노인도 아니죠. 그래도 너네 집 갔다 오면 티는 안 내도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이제 엄마 그만 시키고 집안일은 너네가 할 때 되지 않았어? 지금이 딱 좋아요. 아내도 만족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싸움 날 것 같아요. 임 씨는 아내가 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와주지 말라니까 그러네. 당신 몸 상해가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어?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만하면 충분히 해준 거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임 씨의 아내는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요새 왜 자꾸 깜빡깜빡해? 그러게요. 건망증이 심해졌네. 임 씨는 꼼꼼했던 아내가 점점 덤벙대자 치매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임 씨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향했는데 그곳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 씨는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며 낙상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임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이 일로 거동마저 불편해졌습니다. 임 씨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함께 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엄마를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임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시골로 가려고 이미 집도 구매해 놓은 상태였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치는 다행히 먼 지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걸 싫어하고 별로 꼼꼼하지 못했던 임 씨는 자기 혼자 아내를 잘 케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요새 요양병원 얼마나 좋은데요? 그 안에 직원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혹시나 잘못되면 거기서는 빠르게 조치 취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면 그게 더 안 좋으니까요. 임 씨는 그런 자식들을 돌려보내고 아내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 임 씨 아내의 나이는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임 씨와 자식들을 배려해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요양병원에는 거의 임 씨와 딸만 찾아갔습니다. 임 씨와 자식들을 생각해 요양병원에 들어간 할머니였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답답하고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임 씨와 자식들이 올 때면 간병인에 대한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자기를 잘 신경 써주지 않는다며 말이죠. 하지만 임 씨와 자식들이 갔을 때는 간병인이 참 착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치매기가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 씨도 간병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 씨의 아내는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의 말을 들어보면 임 씨의 아내가 화장실을 혼자 다니려고 하고 병원에서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임 씨와 자식들이 갔을 때는 거의 멀쩡했는데 간병인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임씨가 저녁에 병원에 가보니 임씨의 아내가 말을 안 듣고 증상이 안 좋아졌다며 온몸을 줄로 묶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씨의 아내가 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풀어주고 온종일 묶어놨다고 해서 임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 충격받았을 건 사실 임씨의 아내였습니다. 임씨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당장 아내를 요양병원에서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씨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바쁜 듯 했습니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며느리와 함께 디저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한창 디저트 가게가 유행하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가게를 차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임씨에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아버지는 무조건 반대하실 거잖아요. 초반에는 장사가 나름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해당 동네에 없었던 디저트 카페가 생기고 SNS로 홍보를 하니 멀리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3달도 채 되지 않아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잘 되는 것이 지속될 줄 알고 이것저것 차도 바꾸고 생활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자 점점 빚이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모두 잃고 나서 빚만 3천만 원 가까이 생기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망하고 나서야 이 소식을 임씨에게 전했습니다. 임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엄마를 모시고 살면 빚을 갚아주고 가게도 하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명은 회사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결국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었고 가게에 미련이 있었던 며느리는 가게를 해주겠다는 임씨의 말에 망설이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매달 생활비도 주고 간병인도 붙여준다고 하니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하고 임씨는 이제 전원 생활을 즐기러 시골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내 걱정에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번 아들은 엄마 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임씨는 그저 그런 아들을 믿었습니다. 임씨가 텃밭을 가꾸던 어느 날 임씨의 딸이 임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그냥 엄마 차라리 여기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건 어때? 뭐? 갑자기 왜? 아니, 오빠 집에 갔는데 오빠랑 올케가 엄마를 거의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은 엄마를 본다는 핑계로 오빠의 집에 자주 찾아간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임씨의 딸이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여느 때와 같이 오빠의 집에 방문했는데 임씨의 아내가 토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빠랑 올케 다 있었는데 병원을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와서 먹였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 모습에 화가 나서 오빠와 올케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 한 듯 싶었습니다. 아빠가 잘못이라고 이것저것 지원해줬으면 제대로 간병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인데 어디 병원에 가요? 응급실이라도 데려가야죠. 겨우 토하는 것 좀 가지고 응급실에 가요? 그럼 쓰러져서 의식 잃어야만 응급실 가나요? 점점 동생과 아내가 싸우는 날이 늘자 오빠는 자기 아내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너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그런 말 할 거면 집에 찾아오지 마. 나는 뭐 찾아오고 싶어서 찾아오는 줄 알아? 나 안 찾아오게 만들고 싶으면 간병 제대로 해. 내가 감시할 거니까. 이날은 결국 딸이 임씨의 아내를 모시고 응급실로 간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딸은 굴하지 않고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너, 나 이혼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들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인 듯 보였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야? 딸은 그런 오빠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이후에 며느리는 자기 가게를 이번에는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듯 싶었습니다. 올케는 대체 언제 와? 딸은 오빠를 못 믿어해서 올케가 올 때까지 엄마를 돌봐줬다가 올케가 올 때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갈수록 둘 다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말이죠. 아빠, 오빠네한테 생활비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 한다니까. 오빠랑 올케는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네 집에 모실래? 그건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올케가 평일이나 일할 때는 이해되는데 쉴 때는 등산 동호회까지 갔다 온다는 거 있지? 임 씨는 딸의 말을 들어보니 점점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딸은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간병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오빠의 집에 임 씨의 아내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이 오빠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오빠의 집에 갔는데 임 씨의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치매기는 심해졌지만 재활을 잘 받아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몸 상태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딸이 물었지만 임 씨의 아내는 딸을 알아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한 척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화장실 청소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의 딸은 잠깐 집에 놓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올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올케가 시켰어요? 제가 왜 집안일을 시키겠어요? 어머님 치매기 있는 거 모르세요? 딸이 올 때마다 임 씨의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 왜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냐고 물을 때마다 올케는 항상 치매 탓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질겁을 하는 엄마를 보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딸은 다시 한번 아버지가 해준 올케의 가게로 가서 한마디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가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갔는데 올케는 웬 남자 손님 한 명과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 안에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의아해 딸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올케는 그 남자와 헤어질 때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 사진도 찍어 올케에게 이 남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딸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젠 자기 뒷조사까지 하는 거냐며 말이죠. 진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빠? 임 씨도 딸의 말을 듣고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어느 날, 임 씨는 간만에 아들 집에 찾아와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딸에게 물어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자기를 몰라보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아들과 며느리가 임 씨의 아내에게 함부로 한다면 그에 맞게 갚아줄 생각을 임 씨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나서 임 씨는 다시 녹음기를 회수하러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임 씨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물 좀 떠다 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TV 위에 먼지라도 좀 털어요. 며느리는 임 씨 아내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없다 싶으면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기에 분명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괜히 싸우기 싫어서 방관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며느리가 임 씨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면 막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 안 죽는 거야 대체? 임 씨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임 씨는 아내를 놔두고 자신만 시골로 내려온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임 씨는 곧바로 며느리의 가게를 임대로 내놓을 거라며 며느리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네가 한 짓 그리고 한 말들 하나씩 읊어줄까? 그걸 듣고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요?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받은 건 생각 안 해? 이미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거야. 그리고 모시는 건 거의 간병인이 다 하고 요샌 집 청소해주는 사람까지 부른다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되겠네요.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럼 내가 준 거 다시 돌려줘라. 그건 이제까지 제가 고생했던 거에 걸맞는 값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어쩌시려고요? 제가 망하면 아버님 아들도 같이 망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젠 내 아들을 걸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한때는 그래도 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이혼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네가 그걸 믿고 이제껏 그따위로 행동한 거였구나. 며느리가 아들에게도 연락했는지 뒤이어 아들도 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 사람 말 틀리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 내가 준 녹음 파일 안 들었어? 네 엄마 죽기 바라는 이 여자랑 계속 살고 싶어? 이 여자요? 저 그냥 이혼할게요. 아버지, 저 정말 또 이혼하게 놔두실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순간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딸도 임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이 여자 바람 피는 것도 다 알아?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더 오버하면서 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직접 며느리를 미행한 듯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가게를 나오자마자 마스크를 쓰며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남자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불편했는지 마스크를 벗었는데 확실히 며느리의 모습이 맞다고 했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미행하는 사실을 올케의 외간 남자에게 한번 들킨 듯 싶었습니다. 딸은 누구냐는 그 남자의 말에 입을 꾹 다물었고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외간 남자도 유부남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임 씨의 딸은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 외간 남자에게 자기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임 씨의 며느리에게 자기가 말한 내용 그대로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임 씨와 아들, 며느리와 딸이 함께 있는 그 순간 며느리의 핸드폰에 문자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딸은 당장 그 핸드폰을 숨기지 말고 무슨 문자인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그 문자가 누구에게 온 문자인지 몰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문자를 자기 먼저 보지 않고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외간 남자가 임 씨의 며느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였습니다. 아들은 그 문자를 본 순간 며느리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며느리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손으로 밀어버렸고 며느리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할 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침착하게 외도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싶었습니다. 딸도 그 모습을 보자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계속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외도 증거자료를 모은 아들은 그 핸드폰을 자기 아내에게 던져버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며느리에게 3일 안에 가게를 비우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나가겠다며 소송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맞았다는 증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멍든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아들이 며느리에게 던진 핸드폰이 며느리 몸에 맞은 것도 아니라서 딱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폭행 증거를 남기려는 듯 집에 대자로 뻗어 자기를 좀 나가게 손목이라도 세게 잡아채 주기를 바랬지만 임 씨와 딸은 그 속셈을 파악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딸이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주던 생활비도 끊었고 며느리 가게는 물론 아들 며느리 집을 해주면서 남은 대출까지도 더 이상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내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요구를 하자 아들은 그냥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자기가 했던 요구를 철회하며 그냥 몸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와 이혼하고 임 씨의 아내는 다시 임 씨의 곁으로 왔습니다. 임 씨는 시골에 집을 팔고 아들이 사는 집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사과 후 자신의 몸이 괜찮을 때까지는 아내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난 그것도 잊어버렸구려. 남은 인생 당신에게 갚으면서 살겠소. 임 씨는 그렇게 다시금 아내와 아들 그리고 가끔 집에 들리는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자기가 며느리로부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며 엄마가 기억이 있든 없든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임 씨도 그런 아들을 조금씩 용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딸은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전원 생활보다 지금 이렇게 가족과 가까이 하는 삶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들은 독립을 할 거라고 했지만 임 씨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전처는 외간 남자와 재혼하려고 했지만 외간 남자는 아들의 전처와 깊은 관계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전처가 외간 남자에게 지금 사는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자 외간 남자는 아들의 전처에게 손찌검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전처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외간 남자의 와이프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고 외간 남자는 와이프에게 지금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받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씨의 아들은 이후에 더 이상 결혼은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3-4번도 장가간다며 임 씨는 그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전처는 이 모든 게 임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점점 임 씨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점점 집 주변에 전처의 모습이 보인다는 소식을 아들과 딸에게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전처가 자기들을 봐도 해코지를 안 하는 것이 영 이상하다며 임 씨를 노리는 것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 씨가 외출했을 때 숨어있던 아들의 전처가 다가와 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 씨의 나이가 많아도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제압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임 씨는 바로 역으로 며느리를 제압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전처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하고 치를 떨었습니다. 아들의 전처는 경찰서를 나오고 나서도 임 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자 임 씨는 한 번만 더 하면 지인들과 가족들한테도 전부 소문을 내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들 전처의 지인과 부모님은 타지에 있어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아들의 전처는 더 이상 임 씨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요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이 참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는지 이날은 저녁부터 잠에 들기 시작해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임 씨는 숙면을 취해 아주 쾌적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잊고 앞으로 잘 살라고 기운을 주려는 하늘의 선물 같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안부를 물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임 씨와 아내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냐는 말을 들은 임 씨의 아내가 만약 그때 기억이 돌아온 상태였다면 참으로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임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임 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